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윤미라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과 2019 공무원 시험 이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시험을 보고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험을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그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 공무원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좀 눈에 띄는 것이 공무원 시험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문법의 비중이 예전보다도 사실 더 높아졌습니다. 자, 원래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15문제, 25문제에서 15문제면은 거의 60% 가까이 되는 수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의 비중을 보시면, 자, 문학은 5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이제 4문제가 나와서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로 출제가 됐는데요. 사실 비문학을 제가 4문제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그 비문학 문제 안에서도 사실 문법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봤을 때는 이 비문학의 문제 하나가 또 문법으로 와야 되니까 이번에 문법에 대한 비중이 굉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휘가 사실 공무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는 예전에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그냥 한자성어 관련된 문제 하나만 출제가 돼서 어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비율은 이 정도로 구성이 됐고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맞춤법이 옳은 것만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우리는 널따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했을 때, 여기 널따란, 그리고 여기 넓적하게, 그 다음에 실증, 얄따란, 그 다음에 국따란, 이렇게 5개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글 맞춤법에서 21항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이 뒤에서 붙어서 되는 그 전미사가 붙었을 경우에 이 겹받침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사실 넓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넓다로 발음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단일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넓다라타처럼 다라타가 붙어서 만들어진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붙었을 경우에는 뒤에 거가 발음이 나는 경우는 밝혀서 적어주고요. 앞에 걸로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널따란 같은 경우에 넙따란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자, 일단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걸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게 발음이 나게 된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널따란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널쩍하게가 아니라 넓적하게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거가 소리가 나죠. 자, 뒤에 것이 소리가 날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형에 맞게 그냥 밝혀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도 맞는 표기가 되겠고요. 자, 실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실이라고 하는 거에서 온 게 아니고 싫다라고 하는 리을 히읗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밝혀서 적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틀린 표기가 되겠죠. 자, 얄따란 같은 경우에도 얍따란이 아니라 얄따란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걸 기준으로 써야 되겠죠. 아까 널따란 그렇게 쓴 것처럼 이것도 얄따란이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D도 틀렸습니다. C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따란이라고 발음을 하죠. 굴따란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거가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원형대로 밝혀서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E가 구성되어 있는 걸 찾으면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그냥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문학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내용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적인 속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적인 속성은 이제 밑줄만 잘 보면 되는데 여기서 깊은이라는 말이 있고요. 둘 다. 그 다음에 여기는 곳. 그리고 이쪽에는 깊고, 그 다음에 높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유추를 해보는 건데요. 사실상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고전 문법이랑 연결을 했을 때 어쨌든 훈민정음으로 쓴 가장 최초의 문헌이기 때문에 가장 최초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문헌이죠. 근데 뒤에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이 선택지를 보시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 금방 캐치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자, 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다 쓴 것을 종성에다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여기 보면 지읒 받침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읒 받침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성, 부용, 초성 다음에 우리가 8종성법, 그리고 근대국어로 넘어가면 7종성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8종성법에는 지읒이 들어가지 않고 피읒이 들어가지 않죠. 8종성에 뭐 있죠? 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자, 8종성법에는 그냥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가 8종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읒이나 저기는 피읍은 쓰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받침이 나와 있다는 것은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조금 쉽게 종성, 부용, 초성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바뀌었습니다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하고 엇을 이제 합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줄일 수 없는 말이겠죠. 자, 품종 이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어요라고 하는 말을 여요라는 말로 줄일 수는 있겠죠. 그냥 요것만 봤을 때는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말의 조건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앞에 있는 말이 받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줄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줄일 수가 있는데 품종은 지금 보시다시피 받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어요로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2번도 안 되고요. 자,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뭐 바꿀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죠. 자, 다투었군요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조금 찾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가 만나서 다텄군요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어가 만나서 워가 된다든지 오와 아가 만나서 와가 되는, 그래서 워나 와 같은 것은 쉽게 줄어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이걸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문이 좀 많이 나왔고요. 사실 로마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일단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발음 나는 대로 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들 중에서도 리을, 리을이 나왔을 때는 LL로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의라고 하는 건 뭐 이로 발음이 나도 뭐 의라고 써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제대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김치부터 볼게요.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말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기억은 K로 쓰는 것이 아니라 G로 써야 된다는 거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K로 썼기 때문에 일단 김치는 잘못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날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날이라고 하는 발음을 먼저 적어주고 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설 했을 때 여기까지 리을 다음에 리을이 나오면 LL을 쓴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자, 요걸 제대로 써줬기 때문에 설날은 맞는 표기가 되겠네요. 일단 하나 골랐고요. 자, 왕심리라고 하는 것도 발음이 왕심리로 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자 표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문의 변동에 대한 걸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왕심리에서 둘 다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요거에 따라서 쓰게 된다면 왕, 그 다음에 심, 리.
이것도 제대로 썼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왕십리도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벚꽃 같은 경우에는 지읒을 발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디귿으로 바꿔놓고 꽃도 마찬가지로 디귿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 디귿이 받침으로 왔을 때는 이걸 t로 써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꽃 했을 때 쌍 기역이 이제 된소리 되는 것은 쓸 수가 없지만 애초에 된소리인 것은 우리가 로마자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KK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KK 보실 수가 있죠. 이 벚꽃도 괜찮은 표기네요. 자, 그 다음에 불국사라는 것을 보시면 여기도 사실 김치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와 있는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K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G로 바꿔줘야 되고요. 자, 속리산 이거는 발음하면 송, 리, 산 이렇게 되죠. 자, 이 속리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발음대로 쓰면 송, 리, 산 네, 요것도 이제 괜찮은 표기가 되겠네요. 속리산도 괜찮고요. 자, 대관령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해보시면 대관령 이렇게 쓰게 되어 있죠.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서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리을 다음에 리을이 이어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리을 다음에 리을이 이어서 온다면 그거는 L과 R로 써주는 게 아니라 둘 다 L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설날이 L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L과 R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표기가 되겠다 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마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그냥 보면 백마강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 표기 자체는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게 틀린 거냐면 여기 줄표 보이시죠? 자, 강이나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줄표를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백마강은 또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대로 된 표기를 골라보면 설날하고 왕십리하고 벚꽃하고 속리산 정도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고르면 설날, 속리산, 왕십리, 벚꽃 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약간 시간을 들여야 되긴 하지만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난이도로 치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한자 그리고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 여기서 정답으로 나와 있는 수연반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신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 나와 있는 한자성어는 그래도 좀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확실하셨다면 그러면 이게 답이겠다라고 이렇게 속어법으로 아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빈칸에 들어간 한자성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과연 노파는 한 푼이라도 더 돈으로 바꾸고 싶은 노파심에 쓰였을 것이다. 먹지도 않고 그 곁에서 삐리리 하는 나에게 하나쯤 먹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먹음직하거든 제발 좀 사달라고 얼굴은 웃음 반 울음 반이다. 자, 먹지도 않고 그 곁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여러분들 다 상상해 가시죠. 자, 맛있는 것을 옆에다 놓고 약간 뭐 침을 흘릴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침을 만길이나 흘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는 그런 표정을 나타낼 때 수연만장이라는 한자성어를 쓰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있는 게 수연만장이라고 하는 한자성어입니다.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이 정도는 아시죠? 소하고 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탐대실 그래서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정도는 보이시잖아요. 불망. 그럼 앞에 있는 오매, 불망 이렇게 연결하셔서 뭐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뭐 그런 마음 이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하고 1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마 요 반자 정도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시 일반.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것들 십시 일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울리진 않습니다. 뭐 소탄대실, 오매불망, 십시 일반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것들이니까 이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4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답을 골라주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서 답이 뭐냐 막 이렇게 되게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했어요.
뭐 말모의 사전이라든지 큰 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한글을 갖다가 푼 사전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이 답이냐면요. 만든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훈몽자회가 답이 되겠어요. 자, 이유는요. 훈몽자회가 물론 한국어로 기술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거는 한자를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게 목적이냐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불사전은 우리말을 프랑스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 훈몽자회가 한글로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어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훈몽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시고 훈몽자회에 대한 학습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은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모두 쓰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높임법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높임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모두 쓰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쓰인 높임법이 뭐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을 그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이 말의 주어인데요. 자, 여기서 깨서라는 걸 썼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을 썼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쓰시던에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또 역시 주체 높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는 누구 때문에 쓰는 것이냐면 그분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가 아니라 그분께를 썼기 때문에 이거 둘 다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은 목적어를 높이거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분께라고 했을 때는 부사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쓴 객체 높임법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습니다를 마지막에 썼죠. 사실상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장, 어떤 구어체를 다 갖다 줘도 이거는 상대 높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것만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을 둘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드렸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대 높임이 사용이 됐다. 높임법이 사용됐다. 높인 건 아니지만 낮춤이라고 하는 상대 높임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객체랑 상대랑 주체 높임법까지 다 쓰인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차피 상대 높임법은 있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누나는 높이지 않았어요. 누나가라고 했고 갔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주체 높이면 일단 사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은 답으로 고르실 수가 없는데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어머니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썼으니까 이건 객체 높임 하나와 상대 높임 하나를 썼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답으로 고르실 수가 없게 되겠고요. 자, 2번 선택지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여쭈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은 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사용을 해서 선생님을 높였으니까요. 이건 주체 높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쭈었던 내용을, 자, 근데 여기는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빠져 있어요. 제가 선생님께 여쭈었던 내용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께라고 해서 숨어있는 이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여쭈다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쭈었던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법.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해서 습니다 나왔으니까 역시 상대 높임법까지. 그래서 주체와 객체와 상대가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은 2번으로 쉽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보시면 할머니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 썼죠. 그 다음에 용돈을 주셨습니다 해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 썼고요. 그 다음에 습니다 나왔으니까 상대 높임했고요. 근데 여기는 객체 높임이 없기 때문에 답으로 할 수가 없었죠. 자, 4번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주무시다, 계시다, 그 다음에 깨서 전부 다
어머니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비읍니다로 끝났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객체. 이 두 가지는 객체 높임법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없는 경우였고요. 위에 거는 주체 높임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학 문제입니다. 자, 이 문학에서 사실 수필이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산문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소설이 출제가 됐었는데 수필이 좀 출제가 됐네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학을 풀면서 뒤에서 현대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사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글만 잘 읽었다면 그래서 소화만 잘 하고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8번하고 9번에 이제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자, 특급품이라고 하는 수필인데요. 자, 그걸 좀 읽어볼게요. 자,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징에 있다. 자, 비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게 유연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한 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증서이다. 그래서 졸업증서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근데 뭔가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기에는 처음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문제를 보시면 문장 배열이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사실은 문단 배열인데요. 자, 문단 배열이 가나 다라가 순서대로 어떻게 맞추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보고 있던 그 글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 글은 처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마무리 짓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자, 뭔가 이 갈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미 갈라졌다가 붙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선 갈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 나라는 게 좀 앞에 이제 위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약치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자, 일단 갈라졌을 때 이게 굉장히 큰 균열이 아니고 뭔가 회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덮어서 좀 둔대요. 자, 다로 넘어가면 1년, 2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글하고 이 문단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다음에 다가 이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체크를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가가 나와야겠죠. 자, 박효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해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여기 조금 이제 좀 더 붙었는데요. 어쨌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그런 흔적만이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비자반 1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갑자기 소개하는 글이 나와버렸죠. 자, 이게 특급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지 앞부분에 소개하는 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순서를 따져본다면 라가 제일 처음에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글이었던 가가 맨 마지막에 나오면 순서대로 이제 맞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라부터 시작해서 라, 나, 다, 가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달려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거의 주제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것도 그냥 핵심만 가에 있는 것만 제대로 읽으셨다면 답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것이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걸 좀 이겨내고 나면 오히려 더 훌륭한
특급품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뭔가 과실이 있고 뭔가 시련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해내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과실을 극복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핵심으로 체크를 하시고 풀으셨으면 훨씬 더 쉽게 네, 주제를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간, 그 다음에 중, 그리고 지, 대. 그래서 우리가 뭐 어미냐, 아니면은 의존명사냐, 아니면 그걸 붙여야 되냐, 떼야 되냐,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단어들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나머지들은 다 의존명사고 이 부자간 했을 때는 부자지간의 줄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을 위해서 우리 것들을 보시면요. 자, 중이라고 하는 거, 뭐뭐 하는 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의존명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요. 앞에 말이랑 반드시 띄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이 지라고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거는 어떤 기간이나 동안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만 띄어쓰고 나머지는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래됐다 해가지고 어떤 기간, 어떤 동안,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앞에 말이랑 띄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일이나 뭐 시간이나 뭐 아니면 장소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 요거는 의존명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걸 어미로 뭐 니은데, 뭐 는데 이런 것들로 나오면 앞에 것 때문에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을 보는데 이게 아니고 시장을 보는 데에만 해가지고 어떤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돼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은 11번 문제. 자, 다음 중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랍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단순 암기 문제죠. 자, 이거는 표준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복수 표준어인지 아닌지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암기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셨을 테고 만약에 암기를 제대로 하고 계셨다면 그냥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머리를 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표준어에 해당이 되고 개다리 밥상이라고 하는 건 비표준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맞게 되겠네요. 요거는 시험을 조금 가까이 앞두시고 난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걸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조금 닥쳤을 때 조금 이렇게 앞에 거는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완성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는 좀 단순을 암기해서 내가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으로 조금 빼놓으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12번이요. 자, 12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할 때 검색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죽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죽겠다 이렇게 만약 이렇게 있으면 그걸 죽겠다 이렇게 찾으면은 사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만약에 사전에서 찾는다고 했으면 죽다라고 하는 기본형을 찾아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생각대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각대로라고 사전에 친다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이라고 하는 명사 따로, 대로라고 하는 조사 따로 찾아야지만 우리가 답을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대로가 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 이렇게 찾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1번은 틀렸고요. 자, 나는 밥을 그릇째로 들고 먹었다. 그래서 그릇째를 찾으면 나올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다가 검색창에다 치면 그릇째라고 하는 게 약간 오픈사전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릇째 자체가 어떤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릇도 따로, 그 다음에 째도 따로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다 했을 때 들려주곤 그러면 이건 들려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들리다로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또 틀린 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이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에 아들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듣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도 따로 존재하긴 하지만 여기서 하다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일단 만들면 그 자체가 파생어가 되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신당부하다라고 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치 공부라고 하는 말을 따로 쓰고 그 뒤에다가 하다를 붙여서 공부하다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생이 되거나 합성이 되는 경우에 합성어나 파생어도 이미 한 단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신당부하다로 찾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다음 보기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고 이제 문제를 내는 유형을 이제 흔히들 수능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무원 시험이 그 전에 이렇게 보기를 주는 문제가 많지 않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보기를 같이 출제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게 보기를 보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수능 형태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네,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9항에 자,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잔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서 찬이 될 때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 근데 사실 이 기준만 보고 답을 제대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어떨 때는 잔으로 되고 어떨 때는 찬이 되는지 이게 하지에서 하가 통째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히읗하고 지가 줄어들어서 치가 되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자, 기역, 디귿, 비읍으로 즉 이제 예사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그리고 울림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이 난다는 얘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죠. 사실상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기역, 니은, 그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되는 받침들인데요. 여기서 니은이랑 리을이랑 미음이랑 이응은 전부 다 울림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예사소리로 발음이 날 수 있는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과 디귿과 비읍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사소리로 발음이 되는 그러니까 울림소리가 아니라 안 울림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은 이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는 지읒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울림소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죠? 치읓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지 답을 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 당찬타 했을 때 여기 받침이 이응으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건 울림소리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는 치읓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닌 거 찾는 거니까요. 1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그렇찬다 했을 때 이렇게 나눠보면 받침이 히읗으로 끝났어요. 어차피 히읗은 디귿으로 발음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울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읒이 오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달갑잔다 이것도 이렇게 끊어보시면 비읍으로 끝났죠. 울림소리 아니고 기역, 디귿, 비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읒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곧찬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찬타가 지금 와 있는데 앞에 받침이 디귿입니다. 자, 울림소리가 아닌데 뒤에 치읓이 왔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올곧잔타로 바꿔주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 결국엔 이걸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걸 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보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비문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16번까지는 지금 비문학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14번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문학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문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기역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근사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근사값 했을 때 근사하고 값을 합치면서 그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은 것이고 앞에 거는 한자어고 뒤에 거는 손오리말이죠. 자, 이거와 관련되어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사이시옷 구성이 같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냇물을 나눠보면 시내하고 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시내라고 하는 것도 손오리말이고 물도 손오리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사값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겠죠.
조갯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구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전셋집이라고 하면은 전세하고 집으로 나눴을 때 이 전세라고 하는 게 한자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사값이랑 가장 그 사이시옷 구성이 같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이 정답이었고요. 둘의일도 마찬가지긴 한데 둘의일 같은 경우에는 둘의하고 일하고 합쳐지면서 이거는 나머지는 뭐 여기서 조갯살이나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지만 지금 둘의일 같은 경우에 니은이 첨가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5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살펴보고 앞에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이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어만 좀 보시면 LP나 CD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죠. 그걸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은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인, 결과, 수학적 원리, 장점, 뭐 은유, 직유 나와 있으니까 이런 핵심어 같은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지문을 보시면 좋겠네요. 자, 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자, 그럼 CD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자,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CD는 고음역은 깨끗하게 들리는데 저음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담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반쪽짜리 그릇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반쪽짜리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CD는 반쪽짜리 그릇이다. A는 B이다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은유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양자화라고 불리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한 근사값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화음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음역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양자화 과정 때문이라는 얘기네요. 배음과 화음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음이 변동되는 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음악의 구조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일까? 자, 여기까지는 일단 결과를 주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뒤쪽에 주겠다는 얘기니까요. 이거는 결과,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를 보시면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 다른 근사값으로 바뀌어서 기록되기 때문이다. 자, 일단 근사값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자, 예를 들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성적 시스템에서 89.4와 89.5는 0.1의 굉장히 작은 차이를 보이는 점수죠. 자, 그런데 만일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될까? 89.4점은 근사값인 89점이 되고 89.5점은 근사값인 9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차이가 작은 차이 점수가 수와 우라는 현격한 차이의 점수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0.1점, 이 소수점 자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근사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상도가 떨어지는 디지털 변화는 이처럼 매우 미세한 차이를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결과로 바꿔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다로 넘어가면 디지털 오류는 44.1, 그 다음에 16비트 해상도의 작은 그릇이라고 한 번 더 얘기했네요. 자, 이것도 은유법. CD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자, 그러면 CD의 치명적인 단점은 디지털의 오류가 이 정도라는 얘기죠. 잡음 없는 깨끗한 소리를 전달한다는 장점과는 달리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음악의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되게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CD의 편의성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음악 속에는 불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편의성이나 아니면은 뭐 깨끗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사실상 단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D 사운드는 충분하지 못한 해상도의 디지털이 갖는 단점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해상도 낮은 사진에서 불분명한 화소가 뭉뚱그려져 보이는 깍두기 현상이 나타나듯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섬세한 사운드에 담긴 미묘한 변화, 표정, 다이내믹, 특징적인 공명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도 단점입니다.
구스타프 말로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의 서주부와 같이 더블 베이스의 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를 CD하고 LP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얼마나 빈약하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정확한 점을 바탕으로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클래식 음악을 CD로 듣고 있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자, 처럼 나오면 뭐죠? 맞습니다. 직유법이죠. 그만큼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LP가 훨씬 더 풍부한 그런 저음대에서 풍부한 음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CD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다라고 CD의 단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1번 선택지. LP는 CD보다 저음역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일단 CD는 저음역을 잘 못 낸다고 했으니까요. LP가 그거보다는 저음역을 제대로 전달하겠죠. 자, CD는 44.1kHz, 그 다음에 16비트 해상도의 작은 그릇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LP에 비해 CD는 저음을 들으면 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느낌을 준다라고 마지막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4번. CD는 양자화 과정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근사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단점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일치하지 않는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원인하고 결과가 나와 있긴 한데요. 가에서 먼저 결과를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원인을 밝혀주는 그런 순서였기 때문에 이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원리 같은 건 없었고요. CD의 장점, 다와 라에 걸쳐서 CD의 장점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물론 CD의 장점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다와 라 전체적으로 장점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다에 아마 조금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가, 다, 라에는 은유와 그 다음에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에서는 뭐 앞에 무슨 작은 그릇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도 그릇 얘기했었고 라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은유법과 직유법을 사용한 거 우리가 확인을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17번에 역시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군무원 시험에서는 띄어쓰기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했던 것과 약간 겹치는 면이 좀 있어요. 앞에서도 대라는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다 뭐 갔던데요, 모르겠던데요, 왔던데요, 아프던데요 하면서 대를 지금 띄어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대라고 하는 것이 의존명사로 사용이 됐을 때 자, 얘가 의존명사로 사용이 됐을 때는 앞에 말이랑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앞에 말이 어떤 일, 그러니까 이 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나 아니면 뭐 시간이나 뭐 장소나 뭐 경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의존명사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는 앞에 거랑 띄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던데요, 던데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는 어차피 통형보조사니까 뒤에 붙은 거 아실 수가 있을 테고 던데가 있어요. 자, 이 던데는 뭐 의존명사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 짝대기를 그어놨죠. 자, 이거는 어미라는 얘기죠. 어미, 종결어미. 그러던데 자기가 앞에서 경험했던 거를 그냥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런 느낌 같은 걸 전달을 해줄 때 쓰는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 근데 종결어미라고 하면 어차피 어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간이랑 붙여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어미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의존명사로 판단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이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갈까요? 어젯밤에 갔던데요. 어젯밤에 갔던데요?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문장을 통해서 그쪽으로 갈까요? 어젯밤에 갔던 곳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장소의 의미를 갖던 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잘못된 걸 찾으라 그랬을 때는 1번이 맞는 것이고요. 자, 오랜만에 가보니 그 길을 도통 모르겠던데요. 자, 자기가 어떤 경험했던 느낌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거. 그래서 모르겠던데요, 왔던데요, 아프던데요 라고 하는 거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이번엔 18번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학이었는데요.
사실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작품이라서 한 번쯤 학교에서 배운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송미인곡이나 삼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것들이 조금 쉬울 수 있지만 관동별곡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공부할 좀 업무가 안 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동별곡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 한 번 공부, 전체적인 거를 다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비로봉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은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던 약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기뒤신고. 자, 이거를 밑에다 해석한 게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비로봉의 맨 꼭대기에 올라보니 기뒤신고. 자, 이것은 올라본 그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동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는 말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금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람이 이제 비로봉을 갔는데 이게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내가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갑자기 누구를 소환을 하게 되냐면 공자를 소환을 해서 그 공자님이 예전에 동산하고 태산에 가가지고 동산에 올라가서 아 노나라가 좋구나. 그 다음에 태산에 올라가서 아 천하가 좋구나 라고 얘기했던 그 넓은 경지인 그 호연지기를 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비로봉에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내려가야지 뭐 이런 맥락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로봉 맨 꼭대기 위에 올라보니 기뒤신가는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도대체 올라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하는 설회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그 누구인가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겠느냐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이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다고 하던가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그러니까 둘 다 높으니까 어떤 걸 더 높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어찌하여 왜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다고 했는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큰 높은 산인데 자,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뭐가 이상하겠느냐.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려가야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까지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관동별곡을 제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이런 해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그러니까 주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은 한 번씩 그냥 다 공부를 해드리는 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뭐 아니면 상춘곡이나 면왕정가, 뭐 송미인곡, 삼미인곡, 뒤쪽으로 가면 박일로의 누황사라든지 선상탄이라든지 이런 약간 주요 작품들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한 번씩은 전부 다 해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9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화법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독서, 그 다음에 합법, 그리고 작문 이 세 가지를 다 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부분에서 비문학이라고 해서 지문으로 독서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고 거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 한 문제는 또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법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독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2문제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문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또 요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회의, 의안, 심의 과정? 이런 건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당황하셨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어떤 게 맞을 것인지를 맥락을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회의를 할 때 의안을 삼을 때 뭔가를 이제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심의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제출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내가 제출을 하면 그 안건이 상정이 되겠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찬반 토론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상정하는 걸 일단 먼저 해놓고요.
그러면 상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러면 그러면 당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하고 뭔가 확인하는 질문이 들어와야겠죠. 그럼 그 질의에 응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찬반을 토론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표결에 붙여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것들이 뭐 꼭 반드시 이걸 달달달달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상식 선에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용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단어의 쓰임을 고려해서 보기의 문장을 추가하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이건 이제 보기를 주고서 용례를 추가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맥락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만 적당한 것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일일이 다 이야기했다. 나는 밤새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버렸다. 두 개의 공통점을 찾으면 밤이 새도록 밤새는, 그 다음 밑으로 내려면 밤을 새워, 그 다음에 밤새워. 자,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새다와 지금 세우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것들을 찾는 것인데 일단 패턴을 좀 살펴보면 밤이 새도록, 그러면 새다를 쓰고 싶을 때는 앞에 주어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다. 그래서 뭐 밤이 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밤이 새는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우다라고 하는 거 쓸 때는 누가 밤을 세우는지, 누가 밤을 세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목적어로 들어갈 것이냐 요 기준으로 여기다가 넣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했을 때 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우다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세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얘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돈을 벌어보겠다는 계획은 이제 날 샜다. 근데 이 날 샜다는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용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샌 보람이 있다. 그 다음에 밤을 세웠다. 이렇게 있어요. 새다, 밤이 새는 보람이 있다예요. 밤을 샌 보람이 있다예요. 밤을 세운 보람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밤을 세운 보람이 있다. 세우다를 써야지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밤을이라고 해서 여기 을이 살아있는데 세웠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맞는 선택지는 4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세다와 세우다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요 용례에 좀 어울리지 않는 예문이거나 했던 거죠.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에서는 가장 찾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번 문제.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를 이제 적용을 해서 단어의 구성을 나눴을 때 합성의 구조 분석, 그러니까 합성어의 구조 분석이 잘못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어와 합성어의 그런 구조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음 법칙,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기가 없어도, 보기를 이렇게 주고서 내는 문제 유형을 내긴 했지만 보기가 없어도 뭐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 자체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2번이죠. 신년도가 사실 연도라는 거를 따로 쓸 때는 연도가 아니라 연도로 써야 하죠. 연도라는 거는 따로 쓰는데 연도라는 것을 쓸 때는 이 년이 앞에 있는 뭔가 다른 걸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라는 말을 따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신년을 먼저 붙여놓고 그 뒤에 도를 갖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년과 도로 나눠야지 제대로 된 구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지금 잘못된 걸 찾은 거고요. 공연불 같은 경우에도 연불이라고 하는 걸 따로 쓰죠. 근데 그 앞에 공을 붙였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불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접두사처럼 붙임 2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도음 법칙에 따라서 적는다. 그래서 공연불 이렇게 발음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불이라고 하는 걸 따로 쓰고 공이라고 하는 건 접두사처럼 쓰이는 것이니 이거는 그냥 연불로 적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침 2랑 1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강수량이나 비군이는 그냥 량이나 니로 썼기 때문에 부침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대로 적는다라고 하는 구정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부침 1, 그리고 1번은 부침 2인데 지금 신년도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 구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22번과 23번이 같이 묶여져 있는 현대시 문제예요. 근데 이 현대시 문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하고 동일한 수사기법.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용상의 문제 하나와 그 다음에 수사법, 그러니까 표현법에 관련된 문제 하나. 그러니까 어떤 되게 깊은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본문 보시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기영도의 엄마 생각이라고 하는 시죠. 근데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으니까 엄마가 하는 일은 일단 열무를 시장에 파는 일이에요.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자, 그럼 여기서 찬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처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지규법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찬밥의 원가님이 뭘까요? 네, 엄마가 아니라 내가 찬밥처럼 담긴 거예요. 그럼 찬밥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어떤 상황을 표현해 주기 위한 시어가 아니라 화자의 상황을 표현해 주기 위한 시어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는 쉽게 찬밥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엄마의 고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찬밥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열무 30단인 거 엄마고, 해가 시든 지 오랫동안 안 돌아온 것도 엄마고, 뒤쪽으로 가면은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내면서 오셔야 되는 것도 엄마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것이고, 3번은 본인, 화자에 관련된 시어라는 거죠. 자,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했죠.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배춧잎 같은 했기 때문에 직유법 사용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같이도 상관없어요. 같은, 같이, 같다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처럼, 그 다음에 인양, 그 다음에 듯이, 그 다음에 마냥.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냥 직유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수사 기법을 찾으라 그랬는데 쭉 찾았을 때 여기에 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그냥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거의 중학교 수준에. 자, 이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직유법이나 은유법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초기 기초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 아주 최하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장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장부호가 사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출제가 됐고, 다음에도 안 나온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문장부호도 어느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글의 제목이나 표어, 작품명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쓸 때 우리가 책 제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침표 꽁 찍어서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않는다는 건 괜찮은 겁니다. 잘못된 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열거할 어구들을 뭔가 생략을 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이렇게 나오는 그 줄임표 있죠? 그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가 있고 이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점 찍는 게 가운데점이죠. 자, 이 가운데점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쓴대요. 근데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쓰는 거죠.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를 할 때, 여기 이 자리에 킬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45kg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운데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빗금을 써야지 맞는 것이니까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잘못된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장 안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는 겸납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겸납표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 겸납표도 괜찮은 거죠.
겸납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는 겸납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25번입니다. 외래어 규정이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 전에는 그 외래어 표기에 따라서 맞게 쓴 거, 뭐 쓰지 않은 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좀 원론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해당되는 앞에 부분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원론적인 것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거를 만약에 학습을 하셨다면 그런 약간 사례가, 용례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자, 이것이 24개만으로 적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본 수업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현용 24자모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거를 쓰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외래어의 1음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서 뭐 파이팅이라고 적지 않고 화이팅이라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엔 F로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고 필름은 또 필름이라고 적지 휠름이라고 적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F인데 하나는 한 번은 뭐 히읗으로 했다가 한 번은 피읍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음은 원칙적으로 1기호. 그래서 F는 그냥 피읍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파이팅 안 되고 파이팅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데 파이팅이 맞는 거고 필름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음은 1기호로 적는다. 맞고요. 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을 쓴다. 뭐 7개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음절에 끝소리 규칙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 이 7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옷이 빠지고 디귿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사실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쓰시면 안 돼요. 시옷이 들어가고 디귿이 빠져야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문법에서 배우는 7개의 받침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외래어 규정,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7종성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받침 7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즉 시옷이 빠진 7개를 쓰는 거고요. 밑에 있는 2개, 외래어와 7종성법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해서 디귿이 빠진, 시옷이 들어간 형태를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로봇을 이렇게 안 쓰고 디귿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에 거를 그냥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발음을 했을 때 로보시가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이걸대로 한다고 한다면 디귿 받침을 한다고 한다면 로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있다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디귿을 쓰지 않고 시옷을 써서 그래서 로봇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음에 가깝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이 들어가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밖에 없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7종성법에서는 디귿이 빠지고 시옷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것까지 다 그냥 처리가 되니까요. 요거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래어 규정까지 지금 25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번에 있었던 그 군무원 시험이 조금은 난이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 군무원 문제가 계속 어려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풀만한 문제였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수업 들으시려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에서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